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의 코비드 사태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합니다. 중국의 백신 지원을 받는다 해도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한국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달라스에서는 3명의 한국계 여성을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과 달리 아시안 혐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드 대만계 교회 총격 사건 용의자는 중국계로 범행 동기는 대만계 혐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중국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사관과 셰리프의 발표가 다릅니다. 대만에서 태어난 용의자는 자동차에 중국은 하나라는 메모를 남겼고 한때는 라스베가스에서 건물 소유주였지만 지금은 거의 홈리스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버팔로 총격 사건은 백인이 대체되고 있다는 우파 음모론의 폭력으로 위대한 개츠비, 그 이전부터 이어온 미국 역사의 패턴입니다. 지금 공화당에는 하원 서열 3위를 포함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중요한 예비 선거가 지금 투표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늘 선거 결과가 중대한 테스트입니다.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여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지 않아 4월 소매 판매가 3월보다 0.9% 증가했습니다. 분유 대란의 원인인 중단됐던 분유 생산 다시 시작되지만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2달이 걸립니다. 따라서 분유 회사를 갖고 있는 네슬레가 미국에 분유를 배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 지도자를 만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안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도 그 반쪽의 한반도인 북한의 코비드 사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코비드 딜레마, 아주 큰 딜레마, 이런 것이 세계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입니다. 통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불가능할지 불가능하지 않을지, 이것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아들이느냐, 이러한 것이 북한 신화로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이렇게 3대째 이어오는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되는가, 김정은은 이로써 정권에 대한 대단한 위험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죠. 물론 그 가장 위에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힘없고 영향력도 아주 그 영양 상태도 나쁘고 하는 이런 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것 이외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같은 건강이 무척 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세계의 탑 뉴스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질병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권이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AP통신을 포함해서 미국과 해외의 언론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입니다. 10년 동안, 10년 조금 넘었죠. 자립을 어떤 자신의 핵심 축으로 가지고 왔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적인 도움을 피하고 국내 전략으로 집중을 한다면 정말 중대 기로라는 거죠.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를. 그런 국가적인 자존심을 삼켜버리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지난 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문을 꽁꽁 닫고 자립, 자조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거나, 이게 양쪽으로 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도가 북한 주민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성공을 할까, 이쪽으로 해서 성공을 할까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재앙이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북한의 코비드-19 번져가는 것을 산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 같다?
받을 것 같다. 비행기가 이미 석대가 갔다. 경향신문, 한국 경향신문의 보도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안 받는다.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미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그 아래에 있는 남조선이나 미제국주의자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중국의 백신은 효능이 미국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약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백신이 남아서 날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파기해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의 지존이 눈을 감고 이 같은 것을 받아들일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은 북한의 정권,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 유지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원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는 일상사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적도도 빠르고요. 육로로에서 갈 수 있으니까 지난 목요일에 처음으로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 코비드 확진자가 나왔다 인정을 하고 나서 산불처럼 번지는데 지금 56명 이상이 숨졌다. 수십만 명이 감염됐다. 150만 명이 감염됐다 하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다 그 같은 것을 거쳐간 미국과 세계로서는 사상 최악의 감염률과 사상 최악의 사망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최악의 사망률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질병통제국조차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비드-19으로 숨졌다 하는데 북한은 다 합쳐야 미국이 인구가 3억 3천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2,500만 명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한 150만 명이 감염된 것 같다. 발열이다. 이것도 이중적인 단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한국, 미국, 북한과 비교를 한다면 어디에 사망률이 높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2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면역성이 생긴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가 인터넷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무척 보수적이고 강성인 고든 챙씨 같은 사람이 데일리 비스트에 올해 그 칼럼을 썼었죠. 전례 없는 정권의 어떤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열병식이 있었고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비드-19이 한창일 때 백악관에서 파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에미 코니 베렛이라든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이제 딱 지명되고 하는 그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무척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열병식이 있었고 열병식 이후에 북한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 사진을 무척 많이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석처럼 막 인민들과 손잡고 다니고 허그하고 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잖아요. 이 다른 그 권위를 부리는 것과는 달리 그런 사진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열병식에 북한의 각지에서 수만 명의 군인이 평양으로 올라왔고 수만 명의 군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군중이었으며 그 군중과 군인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악수하고 허구하고 하는 사진이 많습니다. 아무 매체에서도 제가 본 매체에서는 그 점을 지적한 바가 없는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보이는 수술용 무슨 치과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쓰고 우리를 진료하는 그런 수술용 마스크거든요. 미국에서 한 장에 한 10센트도 요즘 하지 않는 그런 마스크인데 그 이전에는 그 같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인들과 또 군중들과의 접촉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뭐 지존인 그런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 준비를 해놨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람들과 접촉하고 코비드 19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미국은 약도 좋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고된 행진을 먹을 것이 없어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그냥 열병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이걸 코비드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보다 우선 코비드 19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테스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슈였었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답도 안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북한에 이제 뭔가를 보내면 회신조차 없습니다. 통일부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한국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도 접촉을 하지만 북한에서 보건기구에서 접촉을 할 때는 보건기구도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감염됐고 그래서 어떠하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데 북한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조차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 남한으로부터 백신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의 그 가족과 AP통신의 그 보도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의 가족이 미국과 미국의 그 하수인격인 한국, 그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인물은 우리 김씨 가족이다. 3김이다. 3김이다.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아주 국가의 기본 신화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화가 거짓말이 되니까 이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130만 명 군을 동원을 하고 방역 뭐 초소를 세웠다고 주장을 하고 평양에 뭐 의약품 뭐 여러 가지 검역도 하고 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의료 관계자들을 비난을 하고 있죠. 약물을 제대로 제때 배포를 하지 않았다 하면서 희생양을 삼는 거죠. 약국이 보면 약국이 미국의 분유 그쪽에 없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민을 치료하라고 제가 이제 북한의 이제 북한 조선 뭐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 미국에서 다 자유롭게 보니까요.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열을 내리는 뭐 진통제인 이부프로펜 뭐 미국의 뭐 에드빌 같은 것이요. 그리고 무슨 뭐 한약제인 무슨 뭐 청심환 소독제인 뭐 소금물로 입을 헹궈라 뭐 이런 뭐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육류, 새우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이제 권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에서 지금?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조차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뭐 북한 그 신문 가운데서도 영문도 있고 하거든요. 바깥에 보라는 것인지 전혀 북한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움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비행기가 뭐 여기서 여기로 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도움을 받는 것조차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북한은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점점 꼬이는 거죠. 뭐를 확 터놓고 뭔가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과 같은 그 민주국가가 아닌 그런 그 독재 국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어떤 지역에서 뭐가 무너졌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이 무너졌다 할 때도 빨리 이걸 딱 털어놓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거기에 딱 적합한 기구면 기구, 머신이면 머신을 받아서 구조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조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늘 보아온 일입니다. 이 일이 코비드 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정은 정권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철저한 폐쇄를 명령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추수를 해야지 되잖아요. 곧 쌀 수확에 위험이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영양실조가 걸리고 코비드 19을 아무리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고 영양이 풍부한 미국 같은 나라도 2년이 지났는데 잡지 못했는데 북한이 지금 뭐 가을이 될 때까지 수확철까지 이게 다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끝난다기보다는 뭐 산불이 그때도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5월 16일 현재도 북한 농촌에서 논을 가꾸고 있는 모습. 이게 아주 애매한 이중성이죠. 봉쇄를 명령하고 일은 해라. 일터에서 직장에서 뭐 열을 체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부도 거리두기 하면서 일해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북한식으로 적으로부터 백신을 받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하게 이 내용을 어제는 BBC 방송이 제일 좀 강하게 강조를 했고 오늘은 이코노미스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홍역, 소아마비와 같은 다른 질병과 싸울 때 그때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이 한국과도 조정을 하고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상태가 백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약이 필요한 건지 그밖에 마스크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WHO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BBC 방송이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뭐 공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중국의 백신이 별로 효능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 것에 비해서 뭐 60%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고 하니까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좀 세워주면서 하는 게 좋다.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빠져나가게 할 것인가. 이 푸틴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북한 그 주민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 것만 비공식으로 받을 것인가, 중국 것도 안 받을 것인가, 한국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좀 두리뭉실하게 받아서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희생자를 줄일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빅 딜레마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겠죠. 핵 문제, 한국과의 관계, 나중 문제고 생명을 우선으로 할 때는 그런 것.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주민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본인의 정권 유지도 될 수 있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뭐 위대한 개츠비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일어났던 총기 사건과 다 연관된 것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백인들이 대체되고 있다라는 그 이를테면 음모론입니다. 세계에서 모두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를 막 이민자와 함께 약까지 끌어들인다는 이 같은 게 음모론이 아니고 무엇이 음모론이겠습니까? 이런 그 중요한 내용 더군다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모든 인종이 다 연관돼 있는 것인데 달라스 북부에서 그 여러 에이션이 하는 가게에서의 어떠한 그 범행 같은 거 이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달라스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인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다행히 생존 하실 겁니다. 용의자가 아시안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타겟으로 했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수사팀이 달라스 그 경찰국장이
인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서 역시 그 달라스 경찰국장이 아마도 어쩌면 혐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최근에 또 다른 두 군데의 사업체에서 있었던 그 같은 일도 아시안이 운영하는 사업체였고 같은 지역이요. 달라스 그 북부 지역이었고요. 해서 또 그 세 군데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벌건디 모양의 자동차 그 미니밴 같은 것이 있었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용의자가 체포가 돼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가 옮겨서 여러 가지 그 뉴스 상황을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또 다른 지역에 이 뉴욕의 버팔로 그 지역을 방문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이제 곧 다 모든 것이 그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오늘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았었고, 긴 라이프를 들고 헤어월드 살롱이라는 곳에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하고 총을 발사했다 하는 얘기고요. 5월 10일과 4월 2일에 발생한 그 같은 지역에서의 사건에서도 다친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내용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애틀란타에서 그 스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도 6명이 에이시안 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숨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그 혐오 범죄에 관한 이 그 연방 차원에서의 징계가 굉장히 그 강해졌죠. 의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레이티스트가 또 나올 것 같고요. 어제 그 주말에 있었고, 어제 이제 용의자가 확인이 됐었던 바로 그 라구나우드에 있는 대만계가 다니는, 원래 한 140명 정도가 신도였고, 그리고 전에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런치타임을 가질 때는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용의자가 지금 보석금 없이 수감돼 있는데 68세의 데이비 차오, 오렌지 카운티 그 쉐리프는 이 사람 중국에서 태어났다 했는데 이 대만계 그 미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같은 빌딩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 대만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자체가 왜 이것도 혐오 범죄라고 보는가? 중국계와 대만계라고 했는데 대만에서 아무튼 그 태어난 것은 태어난 자체는 대만에서 태어났다는 거고요. 데이비 차우 씨고 라스베가스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운전을 하고 토요일에 와서 이 교회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만계 교회가 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독립을 굉장히 원하죠. 대만의 그 장로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도 그 전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화려한 빌딩은 아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뭐 입주자들이 있는 뭐 그 4플렉스 이상의 그 같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오래 암으로 아팠고 결국은 그 와이프가 암 뭐 4기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갔고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용의자는 그 건물도 잃어버렸고 지금은 뭐 경비원으로 뭐 하루 이틀 일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뭐 거의 그 이웃이 얘기를 하는데 홈리스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들에게 렌트비를 받고 할 때는 무척 그 좋은 그 랜드로드였다 하면서 5년 동안 렌트비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코비드 19이 있었을 때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 렌트비를, 이런 그 질문도 했고, 뭐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서 건물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었다 해서 어떤 때 보면은 그 아픈 아내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썼고, 폐암 사기군요. 대만으로 떠날 때쯤에는 이웃이 얘기하는데 아내를 그 치료하다가 무척 지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해서 이 대만 그 경제 문화 이쪽의 그 영사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대만에서 태어나 대만 여권을 갖고 있고 대만에서 군 복무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에 와서도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일부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날 그 교회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1시간 동안 대화하고 뭐 문을 체인으로 감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아주 그 안타까운 그 영웅이면서 희생자가 나오죠. 52살의 닥터 존 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용의자가 총이 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용의자가 이 사람에게 총을 쏴서 숨졌죠. 이분이 가장 젊은 분이네요. 왜냐하면 그쪽에 라구나 우드가 굉장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다친 사람 가운데 92세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닥터 존 챙은 뭐 가정주치의, 스포츠 뭐 이런 관련으로 개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교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교회에 갔다가 총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목사가 의자를 용의자에게 집어 던졌고 다른 사람들이 전기 코드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오기 전까지 묶어뒀다는 겁니다. 숨진 닥터 존 챙은 아이가 둘이 있고 와이프도 당연히 있고 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대만 장로교가 이게 참 그 과거 같으면 그 대만 독립 뭐 이런 것을 옹호하면서 70년대 뭐 계엄령 내려지고 할 때도 교회가 그 독립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의 자동차 안에는 이게 하나의 중국이다 하는 메모가 나와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서로의 그 인종 간의 다른 이런 그 범죄인 것이고 용의자는 모든 그 총을 쏘는 용의자의 정신 건강이 총을 쏠 때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용의자도 무척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버팔로 뉴욕 버팔로에서 흑인들이 많이 그 가는 그 마켓에서 그 동네에서 본인은 200마일 떨어진 곳에 아주 안정된 곳에 살고 있는데 18살 청소년이 그 전에도 이상 증상을 보였었고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에 4chan 같은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뭐 백인이 소수 인종이 들어오면서 백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소수 인종이 이러한 것을 믿고 결국은 그 마켓에 가서 사전 답사를 다 했고요. 몇 사람이 드나들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10명이 숨졌는데 그 13명이 총에 맞았는데 11명이 흑인이고 2명이 백인이었습니다. 최대 뭐 30년 징역형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연방과 또 주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해서 빈티지 샵에서 올해 총을 구입했는데 AR-15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18살입니다. 구입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학교에 가서 이상 행위를 하고 친구를 위협하고 학교를 위협하고 했어도 정신 감정은 받았는데 이번에 그 빈티지 샵에서 AR-15 총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극단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폭력은 정치적인 우파가 저지르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패턴이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극단주의자들이 450명을 살해했는데 450명 그 사망자 가운데 75%는 정치 우파에 의해서 살해가 됐고 이슬람익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20%, 좌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4%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5%가 정치 우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가. 그 가해자의 또 55%는 이번에 이 18살 용의자처럼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살해뿐만이 아니라 의사당 폭동 사건도 보면은 극단주의잖아요. 정치적인 우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왜 바이든이야? 하는 것. 이런 주장이 결국은 어제 그 리스 체인이라는 그 같은 이거 안 돼. 이 탄핵감이야라고 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의 서열 3위였던 리스 체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에서 시작하지만 그 말이 이 같은 폭력을 가지고 온다. 공화당은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된다. 그런데 리스 체니 그 자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해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뉴욕주의 아주 젊은 그 하원 의원 있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 그 하원 의원도 여전히 이런 이민자가 미국인을 대처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또 그런 일 없다라고 성명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할 때, 공화당의 지도부가 케빈 맥카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어떠한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어떤 의원이 비난을 하면은 그러면 막 사람들이 위협하잖아요.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정치를 그만둔 정치인도 있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네가 어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해 하면서.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는 유색인종을,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유색인종을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폭력을 써야지만 된다.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이슬람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뭐 많잖아요. 멕시코 이 아래쪽에서 오고 하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고 해서 이런 것을 리스 체니라든가 미 롬니 의원이라든가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공화당에서 인기가 없는 겁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던가 하면은 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은 버락 오바마, 낸시 펠로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처형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 또 역시 공화당의 그 폴 고사 하원 의원도 알렉산더 오카시아 콜테스 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을 이렇게 살해하고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올렸잖아요. 이래도 큰 벌을 주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서 사회에서 이 같은 일들을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예전에 그 텍사스 주지사였던 릭 페리,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에너지 하나도 모르면서 에너지 장관을 했었던 에너지부 본인이 대통령 예비선거에 나왔을 때는 에너지부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 됐었는데 그 사람도 한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반역적이다 부르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그 폭력적인 언사 같은 것을 많이 썼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때에 누군가가 자신의 지지자가 상대를 때려 눕힌다던가 하면 내가 변호사 비용 댈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공화당 자체에서 의미 있는 제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로널드 레이건 때나 아니면 가장 가까이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이 같은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인종 교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시고 책으로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로는 브래드 핏이 나왔던가요?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탐 뷰캐넌 돈을 갑자기 탁 그냥 벌어서 옛날에 이루지 못한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 탐 뷰캐넌이 고다드가 쓴 책 유색인종 제국의 떠오름 이런 책이에요. The Rise of the Colored Empires라는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모두가 읽어야지 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백인 인종은 정말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그 스캇 피츠저럴드가 풍자한 것이라고 하죠. 백인인들이 너무 그런다 하는 백인 패권에 맞서는 유색 인종의 물결이라는 그 로스톱 그 스토다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히틀러가 굉장히 존경했다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아주 풍자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갑자기 석유 이런 것으로 돈 벌은 뷰캐넌이 후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풍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후졌다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세월이 지나고 거의 100년이 지나고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프랑스의 라스트 네임이 까미인 그런 작가도 이게 인종이 대체되고 있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미주국으로 오면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18살 이 뉴욕의 버팔로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이런 청년은 딱 보고 백인 우월주의자가 더 단단히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그 1세기 전에 노스롭 스토다드의 책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작가의 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4chan이 퍼뜨리고, 미국에서는 터커 칼슨 같은 방송인들, 정치인들은 너무 많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오하이오주 상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난번에 이겼던 그 작가 J.D. 벤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멕시칸 인신매매단에게 마약, 그 펜타닐을 들여오도록 부추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의 유권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실패한 프랑스의 대선 후보, 어제 한 사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무슬림이 기독교, 뭐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람들을 대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백인을 대처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폭력이, 유색인종은 후졌으니까 폭력에 당해도 마땅해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코노미스트는 넌센스다, 넌센스지만 지속적으로 터커 칼슨이 날마다 몇 개월을 반복하니까 파워풀하죠. 얼마나 많은 작가들을 두고 프로듀서를 두고 터커 칼슨이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투여시켜서 딜리버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딜리버리 잘하는데 최선의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 그 생각 같은 것을 들으면서 그걸 믿으면서 총을 사는 거죠. 총을 사서 저 유색인종을 정말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는 미국의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4월 달에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서 소매 판매가 3월 달에 비해서 0.9%가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8.2%가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1년 전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8.3%인데 딱 그만큼이네요. 소비가 그만큼 늘어났고, 가솔린을 빼면은 소매 판매는 3월보다 1.3%가 증가했으니까 가솔린은 조금 덜 썼다는 얘기네요. 가솔린을 빼면은 1.3% 증가, 포함하면 0.9% 증가하고, 월마트를 보면 압니다. 이 소비자는 월마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사람들이 사러 가는 곳이니까는요, 그 갤런이 원갤런이 아니라 0.5갤런짜리가 많이 팔린다. 우유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월마트 상표인 런치밋 같은 것, 아무래도 그 자체 상표가 조금 싸잖아요. 그런 거 판매가 늘어난 것을 보면은 우리 지금 5월 달이지만 사업이 올해는 조금 위축될 것 같다. 판매가. 원인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지금까지 뭐 괜찮아 보이지만 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월마트 측에서는 보고 있답니다. 유아용 분유 제조업체가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숨졌는데, 이 유아용 제조업체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우리 분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미시간 그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다시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결국은 이게 생산이 되고 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켓에 올려지기까지는 한 달 더 걸리네요. 8주일에서 10주일이니까 2달 정도로 잡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쫙 그 마켓에 분유가 없냐면, 한 공장 문 닫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공장이 네 군데의 분유 공장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그 문 닫은 그 상표가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 없으니까는요. 아무튼 그 분유가 그렇게 됐고, 이 상황이 돼서 미국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수입도 하고, 특히 이제 캐나다 분유가 성분 자체가 미국 분유와 가장 비슷하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권고를 했는데, 네슬레 있죠? 여러분들 그 N자 대고 뭐 많이 드시는 여러 가지 미국의 분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 지원을 하겠다, 배송을 한다 해서, 네슬러가 어린이 이유식의 그 가장 많은 거버를 갖고 있는 소유주 회사이기 때문에, 해서 뭐 스위스하고 네덜란드에서 추가로 분유를 미국에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에 알러지 있는 그 아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유도 어차피 네 군데 회사에서 제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끼리 네 군데서 서로 조절을 하겠죠.
조절을 하는데 어떤 회사 상표를 먹으면 엘러지 있는 아기가 있대요. 꼭 그것만 사야지 되고. 그래서 어떤 애틀란타에 있는, 애틀란타인가요? 어디인가 있는, 아무튼 H자로 시작되는 곳에 있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딸을 가진 그 어머니는 뭐 작은 거 캔 4캔 사는데 뭐 뉴욕에서 $245를 주고 지난주에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린 아이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굉장한 이슈고요. 오늘 예비 선거는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켄터키, 오레곤, 많은 주, 아이다호 쪽에서도 열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인데 이런 지역에선 다 쉽게 이길 것 같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와 펜실베니아의 상원 선거인데, 특히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공화당은 분열됐습니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 민주당은 지금 딱 단결된 상태인데, 공화당에서 아주 그 극우인 덕 마스트리아노, 이 사람 전에 군인도 했었고 현재 상원 의원인데, 이거 부정선거였어 이번에, 이 주장을 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공화당에서는 본선에 가면 좀 온건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걱정하고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상원 후보의 메흐메트 오즈, 닥터 오즈 박사를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친이스라엘 그룹은요,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한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계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이게 미국의 정치 지금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가기 직전에 핀란드와 스웨덴 지도자를 만납니다. 핀란드 대통령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스웨덴에 이제 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총리, 여성 총리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미 스웨덴이 먼저 오히려 신청을 했네요 하고, 핀란드도 곧 한다고 하고 해서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 터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와의 어떠한 그 국경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제철소, 아마 나중에 분명히 영화로 나오겠죠. 그 제철소에서 200 몇십 명, 53명은 중상이라고 하는데 또 구조가 됐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그렇게 전투 요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 임무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들 살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뿐만이 아니라 유엔이 들어가고 적십자사가 들어가고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오바마 시대에 쿠바와 약간의 수교를 해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푼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뭐 3개월에 $1,000 정도는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풀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